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사람의 정이라는 게, 특히나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에게 향하는 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도 질긴 것인지 저는 그날의 일이 있기 전까지는 까맣게 모르고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 전부가 아들 김태평, 그놈 하나를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삶이었어요.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평생을 욱신거리는 허리와 맞바꾼 작은 가게도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버텨낸 맵고 모진 세월도 모두가 금쪽 같은 내 자식 태평이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라 굳게 믿었죠. 그랬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저 자신을 장작처럼 태워 없앨 수도 있는 이 땅의 흔하디흔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찼어요. 낡은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에 괜히 마음이 스산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 싶어 나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들 태평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훤칠하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잘 챙겨 입던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죠.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태평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저녁은 먹었고. 제 물음에 아들은 대답 대신 힘없이 웃기만 하더군요. 저는 얼른 아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가운 아들의 손을 잡으니 제 마음은 더 조급해졌어요. 무슨 일 있어? 주미랑 싸웠니? 아니면 사업이. 어머니. 아들은 제 말을 끊고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마른 세수만 연거푸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는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 때까지 저는 그저 아들의 등을 쓸어주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들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면목이 없어요. 그러고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아들이었어요. 어릴 때 넘어져 무릎이 깨져도 울지 않던 그런 독한 녀석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제 앞에서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데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죠. 아니다, 아가. 어미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말을 해봐. 어미한테 말을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저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그쳤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뜸들이다 어렵게 말을 이어갔어요. 회사가 곧 부러지게 생겼어요. 자금줄이 막혀서 이번 달 월급도 겨우 줬어요. 이번 고비만 넘기면, 정말 이번 고비만 넘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네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아이인지 저는 잘 알아요. 그런 아들이 제게 돈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망설임을 거쳤을지 눈에 보듯 훤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아들은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딱 5천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정말 염치 없다는 거 알아요. 어머니 노후 자금인 거 아는데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짓는 건데. 태평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5천만 원. 제게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돈은 이미 아들 사업 초기에 다 보태주었고 지금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작은 집 한 채와 남편이 남긴 유품 몇 가지가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저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니 제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어미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러니 너는 기운 차리고 다시 일어설 생각만 해. 알았지? 저는 오히려 아들을 위로하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손을 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저는 우는 아들을 달래 재워보내고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저는 제 인생에 단 하나 남은 마지막 보루를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제 결혼 예물이자 먼저 간 남편이 제게 남긴 유일한 유품인 순금 목걸이가 들어있었죠. 남편이 죽고 사는 게 아무리 팍팍해도 이것만은 팔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저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걸 팔면 정말 남편의 마지막 흔적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앞에 아들의 우는 얼굴이 아른거리는 데야 별 수 있나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장 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목걸이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생각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불렀어요. 요즘 금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둥, 세공비는 쳐줄 수 없다는 둥, 여러 말을 했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살릴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결국 저는 주인이 부르는 값에 목걸이를 넘겼습니다. 텅 빈 손으로 금은방을 나서는데 며느리 주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어머니, 저 주미예요. 태평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정말 어떡해요, 저희 때문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너희만 잘 되면 나는 아무래도 좋다고 며느리를 안심시켰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어머니 마지막 남은 것까지 이렇게. 주민은 금세라도 울 것처럼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했어요. 그래도 남편 걱정, 시어머니 걱정해주는 게 어디냐 싶었죠. 괜찮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돈은 언제쯤 필요하다고 하던. 아,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오늘 오후까지는 꼭.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걱정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돈을 재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이라고, 아들 회사가 그만큼 급한 상황이니 저러는 것이라고 애써 제 자신을 다독였죠. 저는 곧장 은행으로 가 목걸이를 판 돈에 혹시 몰라 꿍쳐두었던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 아들 통장으로 붙였습니다. 통장 잔고에 찍힌 0원이라는 숫자를 보니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그래도 마음은 후련했어요. 이제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제 밥상 위에는 다시 묵은 김치와 멀건 된장국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난방비가 아까워 두꺼운 내복을 껴입고 밤에는 불도 일찍 끄고 잠자리에 들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돈을 붙인 날 저녁 태평이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 회사 살았어요. 이 은혜 제가 평생 갚을게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호강시켜드리고 세계 일주도 보내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하늘을 날아갈 듯 밝았습니다. 그 목소리 하나에 제 모든 서름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거면 됐다고, 너만 잘 살면 그게 바로 어미의 호강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이나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저를 좋은 곳에 모시고 다니는 상상, 손주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는 상상. 그런 상상만으로도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바친 내리사랑이 곧 아름다운 결실을 볼 것이라 굳게, 아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남은 비상금까지 붙여준 뒤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아들이 이 돈으로 제기해서
곧 성공하겠지 하는 생각에 하늘이라도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그러다가도 저녁에 홀로 밥상에 앉으면 이 나이에 무일푼으로 덜컥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수저를 놓기 일쑤였죠. 그래도 저는 아들의 성공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어요. 제 인생 전부를 건 마지막 모험이었으니까요. 그날은 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른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소고기와 싱싱한 해산물을 샀어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과 해물 잡채,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서였죠. 며칠 동안 아껴 쓴 푼돈을 모조리 쏟아부었지만 아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꼬박 서서 음식을 하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마음만은 풍족했어요. 양손 가득 묵직하게 음식을 싸들고 아들네 아파트로 향하는 내내 제 입가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아이고, 생일은 무슨 생일이라고 이걸 다 해오셨어요. 현관문을 열어준 며느리 주민은 제 손에 들린 보따리를 보며 과장되게 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손을 젓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기가 코를 훅 찔렀습니다. 백화점 1층 화장품 가게에나 가야 맡을 수 있는 아주 값비싼 향이었어요. 집의 향이 참 좋구나. 방향제 바꿨니? 제 물음에 주민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세련된 유리병을 가리켰습니다. 아, 저거요? 친구가 쓰던 건데 자기는 향이 질렸다고 거의 새 것을 줬어요. 공짜라길래 얼른 받아왔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어딘가 개운치 않았습니다. 친구가 공짜로 줬다는 것 치고는 포장도 채 뜯지 않은 새 것처럼 보였거든요. 주방으로 음식을 옮기는데 이번에는 번쩍이는 새 커피 머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는 상표는 아니었지만 한눈에 봐도 아주 비싸 보이는 물건이었죠. 저건 또 뭐니? 너희 집은 커피도 안 마시면서. 아, 저것도 아는 분이 카페 정리하면서 그냥 주셨어요. 자리만 차지하는데 버리기도 아깝고 어머니라도 쓰시려면 가져가세요. 주민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 아들 내외는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라며 제 피 같은 돈을 가져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사치품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것이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런 의심을 지웠어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없던 무력도 생기는 법이지. 남이 준다는데 마다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태평이는 아직 안 들어왔니? 네, 어머니. 오늘도 회사 일 때문에 바쁜가 봐요. 그래도 저녁에는 꼭 들어온다고 했어요. 어머니, 음식이 식기 전에 어서 상 차릴까요? 주민은 서둘러 화제를 돌리며 부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미를 도와 상을 차리면서도 마음속에 작은 껄끄러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음식을 거의 다 차렸을 때쯤 갑자기 아랫배에 신호가 왔습니다. 주미야, 나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 네, 어머니. 편하게 쓰세요. 저는 잠깐 마트 좀 다녀올게요. 저는 의뢰 그랬듯 거실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거실 화장실 변기가 막혔으니 안방 화장실을 쓰라고 했던 말을 깜빡 잊고 있었어요. 늘 쓰던 곳이라 무심코 문고리를 잡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어라? 저는 다시 한번 문고리를 돌려보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변기가 막혔다면서 문은 왜 잠가 놓았을까요? 사람을 부르려면 문을 열어둬야 편할 텐데 말입니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 하나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젊었을 적 낡은 아파트에 살 때 화장실 문이 잠겨 몇 시간을 갇혔던 끔찍한 기억이었죠.
그때 저를 구해준 소방관 아저씨가 웃으며 알려준 비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문 잠금 장치는 젓가락이나 뾰족한 철사 하나만 있으면 쉽게 열 수 있다고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방으로 가 가장 얇은 쇠젓가락 하나를 들고 다시 화장실 앞으로 왔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렸어요. 남의 집 문을 이렇게 따는 건 나쁜 짓인데.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괜찮다고 어서 열어보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 중앙에 작은 홈에 젓가락을 넣고 살살 돌렸습니다. 몇 번의 헛도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달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화장실 안은 불이 꺼져 어두컴컴했습니다. 저는 벽을 더듬어 불을 켰습니다. 평범한 화장실이었어요. 변기는 막힌 기색 없이 깨끗했고 세면대도 멀쩡했습니다. 그럼 대체 왜 문을 잠가 놓은 거지? 의아한 마음으로 샤워 부스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샤워 커튼이 반쯤 처진 욕조 안에 무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샤워 커튼을 활짝 젖히는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욕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에서 갓 나온 것처럼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가 비닐로 압축 포장된 채 벽돌처럼 쌓여 있었고 그 위로는 눈이 시리도록 번쩍이는 황금 덩어리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제가 이름도 모르는 명품 시계 상자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다 뭘까요? 회사가 망해간다던 내 아들, 내 마지막 남은 목걸이까지 팔아서 살려내려 했던 내 아들 집에 대체 왜 이런 돈벼락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가 띠리릭 하고 울렸고 곧이어 아들 태평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미야, 나왔어. 어머니는? 아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거나 혹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어머니, 거실에 안 계시네. 태평이는 저를 찾아 집안을 두리번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활짝 열린 거실 화장실 문과 그 안에 석상처럼 굳어 서 있는 저를 발견했죠. 어머니, 화장실에서 뭐? 아들은 제게 다가오다 제 시선이 향한 곳, 제가 열어젖힌 샤워 커튼 너머의 욕조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이내 모든 것을 들켜버린 자의 새파란 공포가 그 얼굴에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아! 아들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제 아들 김태평은 온 집안이 떠나가라 경악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탐욕이 송두리째 발각된 것에 대한 짐승의 것에 가까운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저를 향해 달려오기는커녕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끔찍한 비명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욕조의 돈벼락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고 제 아들은 그런 저와 욕조를 번갈아 보며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어요. 아들의 눈에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기색이라고는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비밀을 들킨 것에 대한 당혹감과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할지에 대한 필사적인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쨍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난 세월, 제가 아들에게 쏟아부었던 모든 사랑과 희생이 한낱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잔인한 진실이
저를 얼어붙게 했던 충격을 깨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하거나 분노할 때가 아니었어요. 저 아비규환 속에서 제 머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여기서 내가 진실을 안다는 것을 저놈이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어쩌면 저 돈과 함께 저를 어디론가 치워버릴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가야 했어요. 태평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는 아들을 향해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욕조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제 뒷목을 잡고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럽다. 태평아 나 혈압이. 저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혼신의 연기에 공포에 질려있던 아들의 시선이 비로소 제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 늙은이가 혹시 다 본 것은 아닐까, 지금 저 행동이 연기는 아닐까 하고 저울질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바로 그때 밖에서 장을 보고 돌아온 며느리 주미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누가 비명 어머니. 주미는 화장실 입구에 주저앉아 있는 저와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태평이를 보고는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태평씨, 대체 무슨 일이야? 며느리의 다그침에 아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집에 와보니 어머니가 갑자기.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주민은 제 어깨를 흔들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쥐어짜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속이 울렁거리고 아무래도 혈압이 오른 것 같다. 나 좀 집에 데려다 주렴. 저는 오직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저 혼자만의 공간으로 돌아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만 했어요. 네. 지금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집에 가세요? 당장 병원부터 가셔야죠. 태평씨, 뭐해? 빨리 119 불러. 주미가 날카롭게 소리치며 아들을 재촉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병원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병원에 가는 순간 저는 꼼짝없이 저들의 통제하에 놓이게 될 겁니다. 의사를 매수하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든 저들이 꾸밀 계략은 무궁무진할 테니까요. 아니다, 괜찮다. 병원은 안 가도 돼. 그냥 집에 가서 좀 누워있으면 괜찮아져. 늘 그랬어. 어서. 저는 저들의 부축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애썼습니다. 제 완강한 태도에 며느리와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아마 그들은 제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를 병원비를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늘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제 앞에서 연기해왔으니까요. 그래도 어머니. 됐다니까. 어서 나 좀 부축이나 해줘.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구나.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 태평은 마지못해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들의 팔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소름이 오소소 돋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부축하면서도 힐끔힐끔 화장실 안을 살폈어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못 본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앓는 소리를 내며 그들의 시선을 제게로 고정시켰죠. 태평아, 너는 여기 있어. 내가 어머니 모시고 갈게. 집을 나서려는 순간 주미가 아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들릴 듯 말 듯 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화장실 빨리 정리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들은 한패였습니다.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고 증거를 인멸할 속셈이었던 거죠.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주미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주미는 택시를 잡아 저를 태우고 저희 집 앞까지 저를 바래다 주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주미는 제 손을 잡고 온갖 걱정을 다하는 척 연기했어요. 병원에 꼭 가보시라, 몸에 좋은 거라도 사다 드리겠다. 호들갑을 떨었지만 저는 그저 기운 없는 목소리로 알았다고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주미는 저를 부축해 현관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죽이라도 끓여다 드릴까요? 됐다. 너희도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 봐라. 나는 좀 누우면 괜찮아. 저는 억지로 주미를 돌려보냈습니다. 며느리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저를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현관 입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저를 짓누르던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어요. 그 대신 심장을 통째로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을 한 사발 들이켜고 나서야 비로소 숨이 제대로 쉬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는 아까 보았던 욕조의 광경이, 아들의 경악하던 얼굴이, 며느리의 차가운 속삭임이 쉴 새 없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아들의 눈물, 제 마지막 유품이었던 목걸이, 저들의 궁핍한 연기, 그리고 어울리지 않던 사치품들. 그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부터 제 전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제게 접근했던 겁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 인생이, 제 모든 것이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사실은 저를 숙주 삼아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한참을 식탁 의자에 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다가 억울함에 치를 떨다가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저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저들은 제가 이 충격으로 쓰러져 알아눕거나 혹은 이성을 잃고 쫓아가 모든 것을 따져 묻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면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둬버리고 남은 제 재산마저 합법적으로 가로챌 계획이겠죠. 녹음기에서 들었던 그들의 계획 그대로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해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절대로 당해주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유약한 이경이는 방금 아들네 집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 인생을 되찾고 저 악마 같은 놈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처절하게 돌려줄 복수심에 불타는 이경희뿐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눈물과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증거와의 싸움이었죠. 저들의 모든 거짓과 위선을 세상에 드러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목적지는 단 한 곳, 용산 전자상가였습니다. 제 손에 저들의 목을 조일 첫 번째 무기를 쥐기 위해서였죠. 아주 작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으며 저들의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똑똑히 담아낼 그런 성능 좋은 녹음기가 필요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에서 돌아온 저는 꼬박 이틀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들 내외가 제 상태를 살피러 올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아픈 사람처럼 위장했죠. 전화가 오면 일부러 기운 없는 목소리로 받았고 죽을 사서 집 앞에 두고 가겠다는 말에는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저들은 아마 제가 그날의 충격으로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알아누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안심하고 있겠죠. 그들이 그렇게 방심하는 동안 저는 제 방에 틀어박혀 새로 사온 녹음기의 사용법을 익히고 또 익혔습니다. 제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수십 번을 껐다 켰고 가장 음질이 선명하게 녹음되는 위치를 찾기 위해 집안 곳곳에 숨겨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오직 치밀한 계획과 냉철한 이성뿐이었어요. 작전 개시일로 잡은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닭죽을 끓였습니다. 그날 이후 입맛이 없어 통 아무것도 못 드시는 어머니를 위해 아들 내외가 특별히 좋아하는 닭죽을 쑤어가는 기특한 노모의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일부러 초췌해 보이도록 며칠간 로션도 바르지 않았고 평소보다 더 허름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누가 봐도 자식 걱정에 수심이 가득한 늙은 어머니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들네 아파트로 향하는 길, 제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닭죽이 든 냄비와 함께 제 가방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든 반찬통이 들어 있었죠. 저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표정을 점검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슬프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 완벽했어요. 어머니, 이 몸으로 여긴 어쩐 일이세요? 현관문을 열어준 주민은 제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저는 힘없이 웃으며 손에 든 냄비를 들어보였어요. 너희라도 잘 먹어야지. 나는 입맛이 없어 통 넘어가질 않는데 너희 생각에 죽을 좀 쑤어왔다. 제 말에 주미의 얼굴에 잠시 안도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제가 그날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기억하더라도 그저 노안으로 인한 헛것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어요. 아이고 어머니. 저희 생각은 마시고 몸부터 챙기셔야죠. 들어오세요 얼른. 주민은 살갑게 저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태평이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날 정말 놀랐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속에서 울컥 치미는 무언가를 느꼈지만 애써 눌러 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늙으면 다 그런 거지. 그나저나 그날 내가 혹시 무슨 헛소리라도 하진 않았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일부러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제 기억을 떠보려는 마지막 시험이었죠. 아들은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표정을 바꾸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어지럽다고만 하셨어요. 저희가 더 놀라서 허둥댔죠.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저들은 제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온 겁니다. 저는 주미를 따라 주방으로 가 닭죽을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거실로 와 소파에 앉았죠. 아들과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제가 끓인 닭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였어요. 아이고 목이야. 나 물 한 잔만 갖다 주겠니? 제가 헛기침을 하며 말하자 주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가방에서 녹음기가 든 반찬통을 꺼내 소파 밑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으로 쓱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제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1시간가량을 더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들 내외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제 몸은 걱정 말라는 말을 반복했죠. 그들이 제 앞에서 얼마나 완벽한 위선자가 될 수 있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옥 같은 1시간이 흐르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너희도 일해야지. 벌써 가시게요? 좀 더 계시다 가시지. 아니다. 오래 앉아있으니 또 어지러운 것 같구나. 저는 다시 아픈 기색을 내비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저를 문 앞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1층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파트를 빠져나가지 않고 1층 로비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 시간을 확인했죠. 10분. 딱 10분만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갈 계획이었습니다. 10분이 흐르고 저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들 네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주미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다 주미야.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휴대폰을 너희 집에 놓고 온 것 같구나.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주미는 조금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거실로 들어가 소파 주변을 뒤지는 척했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소파 밑으로 손을 뻗어 아까 숨겨두었던 반찬 통로금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있었네. 미안하다,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서. 저는 녹음기를 다시 가방에 넣고 이번에야말로 정말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심장은 기대와 분노로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죠. 녹음기에서는 한동안 닭죽을 먹는 소리와 저와 아들 내외가 나누는 의미 없는 대화만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집을 나선 직후였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피곤하다. 저 노인네는 왜 자꾸 찾아오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그날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네. 다 본 줄 알고. 다행히 그냥 늙어서 그런 거였나 봐. 기억도 못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불안해. 욕조에 있는 거 빨리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옮기면 더 수상하지. 한동안은 저렇게 아픈 척 하다가 잠잠해지면 그때 옮기면 돼. 그리고 어차피 저 노인네 곧 요양원으로 보낼 거잖아. 요양원? 얘기 끝난 거야? 그럼. 내가 알아보니까 치매 초기 증상으로 진단서 끊으면 재산 관리 권한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대. 마침 그날 저렇게 쓰러져 줬으니 의사한테 말만 잘하면 되겠어. 아주 그냥 자기가 무덤을 파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당신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당신 어머니는 지금 돈 나오는 마른 우물일 뿐이야. 우물에 물이 다 마르면 필요 없는 거라고. 당신이 지금껏 받아온 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누릴 인생을 생각해. 멍청하게 굴지 마. 돈 나오는 마른 우물.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저는 이어폰을 귀에서 내던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제 재산을 가로챌 궁리를 하고 심지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는 이미 그 임계점을 넘어섰고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결심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을 알고 저를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제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아들 태평이보다 더 저를 따랐던 지금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동네 청년 민석이었습니다. 저는 민석이와 통화를 했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이의 확신에 찬 마지막 한마디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듯 했죠. 저놈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요. 그래, 저놈들은 사람을 잘못 건드려도 한참 잘못 건드렸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평생을 헌신해온 어미의 가슴에 칼을 꽂았고 그 어미가 이제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저는 떨리는 손을 다른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서 들끓기 시작한 뜨거운 무언가 때문이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민석이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저희가 만나기로 한 장소는 시내의 번화한 카페가 아닌 동네 어귀에 있는 낡고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민석이 할머니, 그러니까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제 친구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죠. 찻집에 들어서자 은은한 대추차 향기가 저를 먼저 반겼습니다. 창가 자리에 먼저 와 앉아있던 민석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요. 오래 기다렸니? 내가 늙은이라 걸음이 느려서.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방금 왔어요. 추우셨죠? 일단 앉으세요. 민석이는 제 외투를 받아주고 따뜻한 차를 주문해 주었습니다. 어릴 때 코울릭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느새 이렇게 늠름하고 속 깊은 청년으로 자랐는지. 제 친구가 하늘에서 본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하는 생각에 잠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 지난번에 말씀하신 자료들 가져오셨어요? 민석이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리고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정리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죠. 아들 태평이에게 처음 사업 자금을 대주었을 때부터 마지막으로 제 목걸이를 팔아 넘겨준 돈까지 날짜와 금액이 적힌 은행 거래 내역서 사본과 제 기억을 더듬어 쓴 진술서였습니다. 민석이는 제가 내민 서류들을 아주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민석이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것을 보니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제 억울함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의 아군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이것만 봐도 할머니 전 재산을 거의 다 가져갔네요. 아드님 사업이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건가요? 나도 그런 줄로만 알았지.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 내 아들이니까. 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증거물, 녹음기를 꺼내 민석이 앞에 놓았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렴. 이걸 듣고 나면 민석이 너도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게다. 민석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가 건넨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아들 내외의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의 미간이 서서히 찌푸려졌습니다. 돈 나오는 마른 우물이라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민석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하는 작은 탄식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의논하는 부분에서는 민석이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튀어나왔죠. 이런. 녹음이 모두 끝나고 민석이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이어폰을 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저에 대한 깊은 연민이 뒤섞여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인간이 어떻게 부모님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민석이는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민석이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너가 왜 사과를 하니? 고개 들어라. 나는 이제 괜찮다. 슬퍼하고 분노할 시간은 이미 다 지났어. 이제부터는 저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줄 시간만 남았을 뿐이야. 제 단호한 목소리에 민석이는 결심이 선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할머니의 창과 방패가 되어드릴게요. 저놈들이 할머니 재산 단 한 푼도 더 손대지 못하게, 그리고 지금까지 가져간 돈 전부 토해내게 만들 겁니다. 법이 왜 존재하는지, 피눈물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똑똑히 가르쳐 줄게요. 그날 이후 저와 민석이의 비밀스러운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이는 우선 제 남은 재산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직 제 명의로 남아있는 이 작은 집과 예전에 가게를 했던 상가 건물이 저들의 다음 목표가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일단 이 집이랑 상가는 빨리 처분해서 현금으로 바꿔야 해요.
그리고 그 돈은 아드님이 절대 찾을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저는 민석이의 말에 따라 다음 날 바로 부동산의 집과 상가를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저를 본 지 20년도 넘은 동네 토박이었죠. 아니, 사모님, 이 집을 왜 파세요? 태평이한테 물려주신다면서요? 아, 그게 아들네랑 합가하기로 했어요. 늙어서 혼자 사는 것도 청승맞고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살려고요. 저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을 부동산 사장님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다행히 집과 상가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은 덕분에 금방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제 인생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공간들을 정리하며 수십 번씩 울컥하는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다독였습니다. 집과 상가를 처분한 목돈이 통장에 들어온 날, 저는 민석이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민석이는 저를 제1금융권의 가장 큰 지점으로 데려가 PB 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할머니의 모든 자금은 이쪽으로 옮길 겁니다. 여기는 보안도 철저하고 아드님이 할머니 명의라고 해도 함부로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도 없어요. 저는 민석이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계좌를 만들고 모든 돈을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민석이의 조언에 따라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유언장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는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것에도 가입했죠. 제가 혹시라도 잘못될 경우 제 모든 재산이 아들 내외가 아닌 사회에 환원되도록 하는 장치였습니다.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끝마치고 나니 비로소 마음이 조금 놓이는 듯 했어요. 이제 제 재산을 지킬 방패는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들을 심판대에 올릴 창을 만들 차례였죠. 할머니, 이제 마지막 미끼를 던질 시간이에요. 민석이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미끼. 그것은 바로 제 마지막 남은 재산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집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드님께 전화를 걸어서 사기를 당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울면서 매달리는 연기를 할 겁니다. 그럼 저들은 제 마지막 재산인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혹은 집을 팔아서 돈을 달라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저들의 탐욕을 확실하게 증거로 남기는 겁니다. 좋은 계획이네요. 하지만 할머니 괜찮으시겠어요? 또 한 번 상처받으실 텐데. 괜찮다.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 내 아들 태평이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 죽었으니까. 저는 민석이와 함께 통화 대본까지 만들며 치밀하게 연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태평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태평아, 흐흑 태평아, 나 어떡하면 좋니? 저는 대본대로 다짜고짜 울음부터 터뜨렸습니다. 제 울음소리에 아들은 당황한 듯 했죠. 어머니,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사기를 당했다. 평생 모은 돈, 집 한 돈까지 전부 날렸어. 나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태평아. 저는 일부러 더 서럽게, 더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제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의심해야 할지 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물론 그것이 완벽한 연기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똑바로 말씀해 보세요. 저는 아들에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접근해 제 집과 상가를 판 돈 전부를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안타까운 탄식을 연발했어요. 아이고, 어머니. 그걸 왜 저랑 상의도 없이. 그래서 그 사람은 잡았어요? 아니, 연락이 안 돼.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태평아, 나 이제 어떡하니. 당장 살 집도 없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제 말에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러고는 아주 인자하고 듬직한 아들의 목소리로 저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방법이 있겠죠. 제가 있잖아요. 주미랑 상의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일단은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네. 제가 내일 바로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는 순간 제 얼굴에서 눈물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미소만이 남아 있었죠. 제 미끼를 저 탐욕스러운 물고기들이 아주 제대로 물어버린 겁니다. 이제 저들은 제 마지막 남은 재산이 한 푼도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욕조에 숨겨둔 그들의 검은 돈을 이제는 마음 놓고 써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가 끝나고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사기를 당한 충격으로 몸져 누웠다고 둘러댔죠. 아마 그들은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며 이제 제게서 더는 뜯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그들이 숨겨둔 돈을 수면 위로 꺼내놓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했어요. 할머니 예상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민석이는 제 허락을 받아 아들 내외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고용해 둔 상태였습니다. 믿을 만한 흥신소 직원을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낱낱이 감시하고 있었죠. 지금 아드님 부부가 대형마트에서 물품 보관용 박스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돈을 옮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사진으로 남겨달라고 전해주렴. 그 돈이 누구의 돈이었는지 세상에 증명해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까. 저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민석이에게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으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민석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성공입니다, 할머니. 방금 아드님 부부가 박스 수십 개를 차에 싣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을 전부 촬영했습니다. 박스를 나르는 모습, 창고 안에 쌓아두는 모습까지 아주 선명하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는 모두 제 손안에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욕조에 있던 돈다발의 출처를 저들은 결코 변명할 수 없게 된 거죠. 며칠 뒤 민석이가 작은 USB 하나를 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흥신소 직원이 찍은 수백 장의 사진이 담겨 있었죠. 저는 민석이와 함께 노트북으로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의 아들 내외는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돈 상자를 마치 보물처럼 소중하게 끌어안고 자신들의 탐욕이 이룬 결과물에 한껏 취해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미련마저 깨끗하게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갖추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저들을 심판대에 세울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는 것이었죠. 민석이는 자신이 아는 변호사 중에 가장 실력 있고 냉철한 사람을 섭외했다고 했습니다. 박진영 변호사님이라고 기업 간의 소송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종류의 사기나 횡령 사건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죠.
제가 모든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자기 일처럼 분노하시면서 꼭 돕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민석이 그리고 박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작전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마지막 무대는 바로 은행의 VIP 상담실이었습니다. 가장 신뢰와 권위의 상징인 은행이라는 공간에서 저들의 모든 위선을 발가벗기고 법적인 책임을 확실하게 묻기 위해서였죠. 작전 실행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의 눈물, 욕조의 돈다발, 녹음기 속의 끔찍한 대화, 그리고 저를 위해 발벗고 나서준 민석이의 얼굴까지. 길고 긴 터널의 끝이 드디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달리 정성껏 몸단장을 했습니다. 장롱 안에 넣어두었던 옷 중에 가장 값비싸고 고상한 옷을 꺼내 입고 희끗희끗한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단정하게 손질했죠. 초라하고 병든 늙은 어미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당당히 나서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들을 마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약속 장소인 은행에 도착하니 민석이와 박 변호사가 먼저 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다부진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제 손을 굳게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희가 다 끝내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저희 셋은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가장 안쪽에 있는 크고 고급스러운 VIP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두꺼운 유리병 너머로 은행의 분주한 풍경이 보였지만 상담실 안은 소음 하나 없이 고요했죠. 잠시 후 상담실 문이 열리고 아들 태평이와 며느리 주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미끼를 던지기 위해 전화를 걸어두었었습니다. 사기당한 돈을 되찾을 방법이 없어 마지막 남은 희망인 제 명의의 작은 연금 보험이라도 해약하려 하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식인 너희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거짓말이었죠. 그들은 아마 얼마 되지도 않을 푼돈이라 생각하면서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기 위해 기꺼이 이곳으로 왔을 겁니다. 어머니 와 계셨네요. 이분들은 누구? 아들 내외는 상담실 안에 앉아있는 민석이와 박 변호사를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지? 하는 의문과 경계심이 역력했어요. 앉거라. 너희에게 소개해줄 사람들이 있다. 저는 제 맞은편 의자를 턱으로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평소와 다른 단호한 태도에 아들 내외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사하렴. 이쪽은 오늘부터 내 모든 재산과 법률 문제를 관리해줄 박진영 변호사님, 그리고 이쪽은 너도 잘 아는 민석이다. 앞으로는 내 대리인이 되어줄 사람이니 나에게 할 말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통하도록 해라.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기 시작한 모양이었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산 관리라니요? 사기당해서 재산도 없으시다면서요. 며느리 주미가 애써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제 신호를 받은 박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연극의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심판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김태평 씨, 오주미 씨. 지금부터 두 분이 이경희 여사님께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박 변호사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요한 상담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들 내외는 자신들이 완벽하게 짜인 덫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평화로웠지만 두꺼운 유리벽 안의 이 작은 방은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전쟁터가 될 것이었습니다. 박진영 변호사의 선포와 함께 은행 VIP 상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태평이와 며느리 주미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냐는 듯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표정을 애써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박 변호사는 그들의 연기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철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먼저 금전 거래 내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김태평 씨는 2018년 3월 사업 초기 자금 명목으로 이경희 여사님께 현금 2억 원을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건 어머니께서 도와주신 2020년 9월 사업 확장 자금으로 상가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받으셨고요. 그리고 올해 7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경희 여사님께서 마지막 남은 유품까지 처분하여 만든 5천만 원을 송금받으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공식적인 액수만 총 4억 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박 변호사가 내민 은행 거래 내역서 앞에서 태평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옆에 앉은 주미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죠. 물론 부모 자식 간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 분이 이경희 여사님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점입니다. 기망이라니요. 변호사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속였다고 그러세요? 주미가 참지 못하고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런 주미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책상 위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집에 숨겨두었던 바로 그 녹음기였죠. 녹음기를 보는 순간 아들 내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 녹음기에 담긴 내용이 두 분의 기망 행위를 증명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박 변호사는 망설임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를 돈 나오는 마른 우물이라 조롱하고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는 그 끔찍한 대화가. 태평이와 주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들의 목소리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상담실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번엔 태블릿 PC를 꺼내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내외가 돈 상자를 차에 싣고 창고로 옮기는 모습이 담긴 수십 장의 사진이 슬라이드처럼 지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두 분이 이경희 여사님의 돈을 숨겨둔 창고의 위치와 그 안에 보관된 현금 및 귀금 속의 사진이죠. 이 정도면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차고도 넘칠 겁니다. 모든 증거가 눈앞에 펼쳐지자 며느리 주미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동의 없이 녹음하고 사람을 미행해서 사진을 찍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요. 이걸로는 저희를 고소할 수 없어요. 주미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그런 주미를 보며 오히려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어요. 불법 수집 증거라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주미 씨,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이걸로 두 분을 고소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이건 그냥 앞으로의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저희가 두 분을 고소할 자료는 따로 있거든요. 박 변호사는 서류철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바로 국세청에 제출할 두 분의 탈세 혐의 자료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태평 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 즉 유령 회사더군요. 지난 5년간 소득 신고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경희 여사님께 받은 돈과 출처 불명의 자금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 자료들이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순간
두 분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의 몇 배에 달하는 추징금을 내게 될 겁니다. 물론 조세 포탈 혐의로 형사처벌도 받게 되겠죠. 아, 이쪽은 불법 수집 증거가 아니니 법정에서도 효력이 아주 확실할 겁니다. 박 변호사의 설명이 끝나자 아들 내외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했는지 그제야 실감한 듯 보였죠. 자, 이제 두 분께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의 고소, 고발을 모두 받아들이고 검찰 조사와 세무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두 분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박 변호사는 아들 내외 앞에 펜을 하나 놓았습니다. 이 합의서에 서명하는 겁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첫째, 그동안 이경희 여사님께 편취한 재산 4억 원에 정신적 피해 보상금 2억 원을 더해 총 6억 원을 24시간 안에 이경희 여사님의 새 계좌로 입금한다. 둘째, 앞으로 이경희 여사님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한다. 셋째, 다시는 이경희 여사님 앞에 나타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접근 금지 서약을 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는 변명도 저항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외통수였죠. 그제야 아들 태평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제가 다 갚을게요. 평생 어머니 옆에서 속죄하며 살게요. 아들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잿더미처럼 고요하기만 했어요. 저는 제게 매달리는 아들을 아무 감정 없는 눈으로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제 목소리에 아들은 움찔하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 김태평은 오래전에 죽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저 내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일 뿐이지. 그러니 나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마라. 너 같은 놈에게 베풀 용서는 내게 남아있지 않으니까. 제 말을 듣는 아들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제 눈에 비친 것이 동정심 하나 없는 완전한 경멸이라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죠. 저는 아들을 지나쳐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며느리 주미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야. 서명하거라. 그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것이 너희가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내 마지막 잡이다. 결국 아들 내외는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와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펜이 종이에 스치는 소리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서명이 끝나고 그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상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상담실에 저와 민석이 그리고 박 변호사 이렇게 셋만 남았습니다. 박 변호사와 민석이는 저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거나 후련한 마음보다는 거대한 허무함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제 손으로 제 아들을 잘라낸 고통은 아마 평생 제 안에 상처로 남아있겠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을 지키고 제 남은 인생을 되찾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과거의 이경희가 아닌
모든 것을 되찾고 새로 시작할 미래의 이경이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은행 VIP 상담실의 문이 닫히고 제 인생의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아들 내외가 남기고 간 합의서와 상속 포기 각서만이 방금 전까지 이곳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전쟁의 유일한 증거였죠. 저와 민석이, 그리고 박 변호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도시의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편히 쉬세요. 박 변호사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제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이라는 존재를 제 손으로 직접 잘라낸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후련함보다는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폐허처럼 공허하고 막막한 감정이 더 컸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텅 빈 제 자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아들을 위해 푼돈을 아끼고 아들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던 지난날의 이경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당장은 아무런 그림도 그려지지 않았어요.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마치 24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라도 저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도망치거나 혹은 제게 해코지를 하러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현관문 잠금 장치를 몇 번이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죠. KB은행 이경희 고객님 계좌에 6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되읽었습니다. 0이 6개가 아닌 8개가 찍힌 그 숫자가 제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제 평생을 바쳐 모으고 아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보고도 제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겁고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곧바로 민석이와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으니 마음 편히 발 뻗고 주무시라고 저를 위로해 주었죠.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쌓여있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던 걸까요? 시끄럽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발신인은 며느리라고 저장된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이름이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저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귀에 대고만 있었죠. 여보세요? 이경희 씨?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에 상냥하고 가식적인 톤이 아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도끼가 가득 서려 있었죠. 돈은 잘 받았어. 그 돈 받으니까 아주 속이 시원해. 평생 자식 등골 빼먹고 산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들 인생까지 아주 거덜내니까 행복하냐고. 주민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에 더욱 화가 났는지 며느리는 더욱 거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어떻게 자식 앞길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 당신 때문에 태평 씨랑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당신은 평생 혼자 외롭게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쓸쓸하게 죽어갈 거야. 저주할 거야. 평생 당신을 저주할 거라고. 저주에 가까운 악담이 제 귀를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났을 텐데. 이제는 그저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무감각하기만 했어요. 며느리가 한참을 더 악을 쓰다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일 때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생애 가장 차갑고 가장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너가 그 더러운 돈이 가득한 욕조에서 목욕하며 행복해하던 그 돈. 그거 네 시어미가 평생 흘린 피눈물이란다. 제 말을 끝으로 저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그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다시는 저 여자의 목소리를 들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초저녁이었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아들 태평이가 초점 없는 눈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문을 부술 것처럼 두드리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태평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일 놈이에요. 어머니 얼굴 보고 용서를 빌게 제발 문 좀 한 번만 열어주세요. 아들의 절규가 낡은 현관문을 뚫고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제게 더 이상 연민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저 끔찍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문에 달린 작은 체인만 걸어둔 채 아주 조금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틈새로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돌아가라. 저는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다음에 또 찾아오면 그때는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다. 내게 해줄 수 있는 내 마지막 배려이니 알아서 처신하거라. 어머니, 제발.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안 보고 살아요? 제가 진짜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은 죽었다. 내 기억 속에 내 아들은 어미를 위해 눈물 흘릴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아이였어. 너처럼 어미의 등 뒤에 칼을 꽂는 악마가 아니라. 그러니 돌아가. 더는 내 앞에서 내 더러운 눈물을 보이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의 절규를 등 뒤로 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현관의 모든 잠금 장치를 걸어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한참을 더 울부짖던 아들의 소리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 정말로 제 아들은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석이를 통해 아들 내외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호화로운 아파트는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고 페이퍼 컴퍼니는 결국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주민은 아들을 원망하며 이혼 서류를 던지고 집을 나갔고 아들 태평이는 모든 것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PC방을 전전하며 지낸다는 소식이 제가 들은 그들의 마지막 근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몰락 소식에도 제 마음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과응보라는 낡은 사자성어 하나만을 떠올릴 뿐이었죠. 저는 이제 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온 이 낡은 집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아들과의 추억이 먼지처럼 쌓여 있었고 저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짐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갓난아기인 태평이를 품에 안고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제 젊은 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뒤이어 유치원 입학식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아들의 모습,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씩씩하게 달리던 아들의 모습,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저와 부둥켜 안고 울던 아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의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앨범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양철 대야 안에 앨범을 넣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자 화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사진들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했던 우리의 모습이, 즐거웠던 추억들이 검은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어머니 이경희도, 사랑스러웠던 아들 김태평도 오늘 이 불길 속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오롯한 인간 이경희로서 말입니다. 낡은 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던 날,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푸르렀습니다. 제가 새로 이사 온 곳은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닷가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거실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밀려 들어왔고,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그림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오직 저를 위해 마련한 생애 첫 집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저는 짐도 풀지 않고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제 온몸을 감싸는 기분이었죠. 지난 몇 달간 저를 짓눌렀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낡은 집의 퀴퀴한 냄새 대신 새로운 희망의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마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생활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 집을 치우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낯설문 이내 자유로움과 해방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제가 먹고 싶을 때 밥을 먹고 자고 싶을 때 잠을 잤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었죠. 저는 오롯이 저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있는 문화센터 수강생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채화, 서예, 댄스 스포츠. 여러 강좌 중에 유독 초보 유화 그리기라는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었을 적 저는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하지만 팍팍한 살림에 그림은 제게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도 모르게 문화센터로 향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하얀 캠퍼스와 여러 가지 색깔의 물감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죠. 그때 저를 가르치는 젊은 여자 선생님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어머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색깔을 아무거나 캔버스에 칠해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선생님의 말에 저는 용기를 내어 파란색 물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얀 캔버스 위에 거칠게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바다의 색, 제 마음을 뻥 뚫어주던 하늘의 색. 파란색을 다 칠하고 나니 이번에는 노란색을 칠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를 비추던 따스한 햇살의 색이었죠. 그렇게 저는 몇 시간 동안 아이처럼 물감을 섞고 칠하며 저만의 세상을 캔버스 위에 만들어 나갔습니다. 수업이 끝났을 때 제 그림은 형편없는 추상화에 가까웠지만 제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하얀 캔버스를 채워나가면서 제 마음속의 응어리들도 함께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림 그리기는 곧 제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캠퍼스 앞에 앉았고 제 그림 실력도 조금씩 늘어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에 아주 쾌활하고 웃음이 많은 순자 씨라는 분이었어요. 경혜 씨, 그림이 날마다 달라지네. 아주 그냥 피카소가 울고 가겠어. 순자 씨는 제 어설픈 그림에도 늘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수업이 끝나면 함께 바닷가 찻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고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며 점심을 먹기도 했습니다. 순자 씨는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은 모두 출가시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저희는 서로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금세 가까워졌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경희 씨, 사람은 말이야, 자식 보고 사는 게 아니야. 내 인생 내가 즐겁게 살아야지. 자식들은 다 자기 살기 바쁜 남이야, 남. 순자 씨의 툭툭 내뱉는 말들이 제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순자 씨와 함께 웃고 떠들며 지난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석이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느라 고생한 민석이에게 근사한 저녁을 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민석이는 몰라보게 밝아진 제 모습을 보며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어요. 할머니, 정말 좋아 보이세요. 제가 다 뿌듯하네요. 다 민석이 너 덕분이다. 너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그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게다. 식사를 하던 중 저는 민석이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의 일부를 좋은 곳에 쓰고 싶다는 이야기였죠. 저처럼 자식에게 아픔을 겪은 노인들을 위해 돈을 쓰고 싶구나.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작은 희망이라도 되어주고 싶어. 제 말에 민석이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꼭 그런 곳을 찾아볼게요. 할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이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요. 며칠 뒤 민석이는 한 비영리 단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가족에게 금융 사기를 당한 노인들에게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해주는 곳이었죠. 저는 그곳에 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액의 돈을 기부했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니 제 마음이 그 어떤 때보다도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픔과 상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위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사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픔을 딛고 일어나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보듬을 수 있는 단단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아름답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핥히고 지나갔던 그 끔찍한 폭풍우가 멎고 어느새 두 번의 가을이 제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어둠 속에서 불안에 떠는 대신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을 보며 미소 짓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도 제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를 어떤 색깔로 채워나갈까 하는 설렘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평범하고도 감사한 일상을 살게 된 겁니다. 제 얼굴에서는 오랜 세월 저를 짓눌렀던 수심의 그늘이 깨끗이 걷혔고 그 자리에는 제 친구 순자 씨의 말처럼 소녀 같은 웃음이 말을 날 없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삶에는 저만의 규칙과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오전에 그림을 그리고 점심에는 순자 씨와 함께 동네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바닷가를 산책했죠. 오후에는 새로 생긴 취미인 정원을 가꾸거나 조용한 찻집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저를 위한 근사한 저녁상을 차렸어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설거지를 했는데 오직 저 한 사람을 위해 요리하는 즐거움이 이토록 클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니는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갈고 닦은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 동네 주민들에게 선보이는 소박한 자리였죠. 선생님은 제게도 그림 한 점을 출품해달라고 권유했지만 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아이, 선생님도 제가 그린 걸 어디다 내놓는다고 그러세요. 저는 그냥 제 재미로 그리는 건데요, 뭘. 경희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그림에는 사람 마음을 끄는 힘이 있어요.
특히 그 바다 그림은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다 시원해지는걸요. 선생님의 칭찬에도 저는 영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순자 씨가 제 등을 떠밀며 역정을 냈어요. 어머, 경혜 씨는 왜 그래?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자기 그림이 번듯하게 액자에 걸려서 벽에 걸리는 게 아무나 하는 경험인 줄 알아? 이건 무조건 해야 해. 순자 씨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결국 제 그림 중 하나를 골라 출품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그림을 내야 할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제 첫 작품을 선택했어요. 제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첫날,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몰라 그저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파란색과 노란색 물감을 마구 칠했던 정체 모를 추상화였죠. 그때의 혼란과 희망이 뒤섞인 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 왠지 더 애착이 가는 그림이었습니다. 전시회 날 저는 아침부터 잔뜩 긴장한 채 순자 씨의 손에 이끌려 문화센터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벽에는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수십 점의 그림들이 근사하게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쪽 벽면에 제 그림도 번듯한 액자에 담겨 조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 아닌 오직 제 자신을 위해 그렸던 마음의 풍경. 그것이 이경희라는 제 이름표와 함께 걸려 있는 것을 보니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뭉클하게 차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가 아닌 화가 이경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세상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한참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데 옆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젊은 여자가 나이든 자기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애원하고 있더군요. 엄마, 제발 집에 가자.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싫다. 너는 왜 맨날 나한테 가라 말아야? 내가 네 돈 쓰냐? 내 돈 쓰고 내 맘대로 다니겠다는데 너가 왜 난리야? 노모는 악에 받쳐 소리쳤고 딸의 얼굴은 지칠 대로 지쳐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저 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하는 안쓰러움이 들 뿐이었죠. 저는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가 노모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림이 참 좋지요? 저기 저 바다 그림 제가 그린 거예요. 어머님도 혹시 바다 좋아하세요? 제 갑작스러운 등장에 노모는 잠시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이내 제 그림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림은 무슨. 그냥 시퍼렇기만 하구먼. 맞아요. 그냥 시퍼렇기만 하죠. 저 그림 그릴 때 제 마음도 딱 저랬거든요. 속이 아주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는데 저렇게 그리고 나니 조금 시원해지더라고요. 제 말에 노모는 아무 대답 없이 제 그림만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노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딸에게 눈짓을 보내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잠시 후 노모는 언제 소리를 질렀냐는 듯 딸의 부축을 받으며 조용히 전시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정말로 괜찮아졌다는 것을,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훈훈해진 채로 집에 돌아와 우편함을 열었는데 그 안에 낯익은 글씨체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친아들보다 더 든든하고 살가운 이름, 최민석 석자가 적혀 있었죠. 저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편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아끼는 찻잔에 향긋한 국화차를 우려 창가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조심스럽게 편지를 개봉했습니다. 민석이의 단정하고 힘있는 글씨가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서 반짝이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석입니다. 쌀쌀해지는데 감기 조심하고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저는 할머니 덕분에 하루하루 아주 의미 있고 보람차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편지는 늘 그렇듯 따뜻한 안부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이는 이제 제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는 진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죠. 얼마 전에 제가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맡았던 사건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들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작은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시던 할아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할아버지는 삶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얼굴이셨죠. 저희는 할아버지의 아들을 상대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얼마 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아들에게 빼앗긴 집과 재산을 모두 되찾고 그 아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판결이 나던 날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고 엉엉 우시는데 저도 함께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대기업 법무팀에서 수백억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석이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길인지 알기에 그가 느끼는 보람의 무게가 고스란히 제게도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할머니 덕분입니다. 만약 제가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아직도 영혼 없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돈만 좇으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할머니의 용기와 강인함이 제게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 주신 분은 바로 할머니입니다. 그러니 할머니, 이제는 더 이상 아파하지 마시고 지난 일에 대해 죄책감도 갖지 마세요. 할머니는 그저 할머니 자신을 지켜내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만나게 될 수많은 분들의 인생까지 구하신 겁니다. 그러니 부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제 마음속에 진짜 어머니, 이경희 할머니. 늘 건강하세요.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가을 전어가 요즘 제철이랍니다. 조만간 가장 맛있는 놈으로 사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아들 같은 민석 올림.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감동,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깊은 대견함이 뒤섞인 따뜻하고 정화되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제게 진짜 아들이 생겼다는 것을, 제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온 마음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욕실로 들어가 아주 오랜만에 욕조의 따뜻한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온 뒤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래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기까지 한 욕조였어요. 어쩌면 제 무의식 속에 욕조라는 공간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가 낙인처럼 남아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지긋지긋한 트라우마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민석이의 편지가 제게 마지막 남은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욕조를 깨끗이 닦고 며칠 전 순자 씨에게 선물 받은 향기로운 장미 임욕제를 아낌없이 물에 풀었습니다. 순식간에 욕실 안에는 향긋하고 따뜻한 증기가 몽글몽글 피어올랐죠. 저는 조심스럽게 욕조 안으로 몸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제 온몸의 근육과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는 순간, 저도 모르게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자 제 머릿속에 두 개의 욕조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더러운 탐욕과 차가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던 아들 내 집의 욕조. 그 안에서 발견했던 돈다발의 서늘한 감촉과 제 아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짐승 같은 공포. 그리고 지금 장미 향기와 따뜻한 온기로 저의 모든 상처를 위로하는 저의 새로운 욕조. 그 두 개의 욕조가 제 머릿속에서 천천히 겹쳐지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저들을 파멸시키고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물론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인과응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행복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더 이상 제 인생에 먼지 한 톨만큼의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 그들의 이름 석자조차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제가 온전히 제 삶의 주인이 되어 매 순간을 웃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통쾌하며 가장 우아한 복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물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박혀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이 따뜻한 물에 모두 녹아내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순자 씨와 함께 늘 가던 바닷가로 그림을 그리러 나갔습니다. 눈부신 가을 햇살 아래 바다는 수억 개의 다이아몬드를 쏟아부은 듯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저희는 나란히 이제를 펴고 앉아 말없이 캠퍼스의 그 평화로운 풍경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순자 씨가 문득 붓을 놓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경혜 씨, 그거 알아? 요즘 경혜 씨 웃는 모습 보면 나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 꼭 평생 힘든 일 하나도 안 겪고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만 자란 사람 같아. 저는 순자 씨를 보며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앞에 펼쳐진 눈부시게 아름다운 수평선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순자 씨. 나는 내 인생의 그 어떤 폭풍우보다 더 거센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았기에 지금 내리쬐는 이 햇살이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한지 알 수 있는 거야. 가장 깊은 어둠을 헤매어 보았기에 지금 이 아침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느낄 수 있는 거라고. 그때 제 휴대폰이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민석이에게서 온 문자였죠. 할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주말에 약속 잊지 않으셨죠?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가을 전어 사드릴게요. 저는 미소를 머금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마. 문자를 보내고 나니 제 입가에 또다시 행복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제 캠퍼스에는 이제 더 이상 어둡고 차가운 색은 없었습니다. 오직 눈부신 햇살과 투명한 바다, 그리고 모든 것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푸른 하늘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진정한 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제 길고 길었던 아픔과 복수극의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마지막이니까요.